네, 한류 언어 11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18쪽, 네, 생산자 그리고 컨텐츠라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BTS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23쪽에는 소비자 그리고 팬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8쪽에서는 생산자로서 어떠한 컨텐츠들이 생성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앞선 차시에서 팬덤이 언더독에 대한 지지, 그리고 어떤 그런 동양인 혹은 다른 언어를 쓰는 어떤 그런 밴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그런데 반면 익숙한 영미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18쪽 보면 아미를 움직이는 방탄의 성장서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룹의 경우에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성장서사, 즉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SNS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실제로는 물리적인 뒷받침이지만, 여기에 아무리 우리가 기계가 발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들은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의 힘인데, 놀랍게 그 스토리텔링이 이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한참 이제 초기의 그 팬덤보다 더 이제 빌보드에 진출을 하고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을 때, 이제 Love Yourself라는 그런 시리즈로 행보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됐죠. 마돈나 같은 경우도 Express Yourself,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적 정서라기보다는 서구적 정서에 더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초창기에 억압적인, 이제 나이들도 어렸고 하니까 마치 서태지의 그 교실 이데아처럼 억압적인 교육 현실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할 말 많은 10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었다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나이와 함께 영원히 10대로 남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그 나이들이 30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좀 더 다른 이제 터닝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앨범의 어떤 컨셉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단순한 반항이나 이런 정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주제를,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사실 이제 Love Yourself 같은 그 메시지는 그 이제 멤버들, 그 생산자인 멤버들 스스로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 공감하는 팬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화양연화 서사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와 다른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블 유니버스와 같은 또 다른 BTS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화양연화 시리즈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허구의 스토리텔링이지만, 이제 물론 거기에 정서적인 이입감이나 이런 게 있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더욱더 이제 폭발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Love Yourself Answer의 수록곡 에피파니의 뮤직비디오는 기본적으로 화양연화 서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되는 거는 뭐냐면, 2020년 그 이제 앨범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Love Yourself 7이었나요? 거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지속적인 그런 그 스토리텔링, 맵 오브 더 소울이군요. 맵 오브 더 소울 7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이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제 싱글을 발표하면서 치유와 위로의 팬들을 위로하는 그런 영어 노래를 발표하면서 약간 이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2년 가까운 동안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이 사실은 있죠. 사실이 있으면서 이제 아마
이번에 뭔가 뭐 선생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원래 추구해 왔던 실제적인 어떤 그런 본인들의 실제 성장과 관련되는 스토리텔링, 또 비유, BTS 유니버스 속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좀 다시 새롭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거야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계관의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세계관의 문제는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에서 이미 보였던 부분들이에요. 보였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화되고 더 매력적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전달이 되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돈나에서 우리가 그 마돈나의 뮤비를 해독한다, 독해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되고 어떤 가상의 어떤 유니버스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놀이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뮤비에 뭐 어떤 장면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가, 마치 문학작품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팬들이 결론적으로 일종의 놀이로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네, 이렇게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는 추리 게임을 하게 되죠. 이게 맞든 틀리든, 이게 옳건 그르건, 예를 들면 뭐 팬들이 이제 추론하는 것이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더욱더 몰입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0쪽에 가보면 팬들로 하여금 동일시할 수 있게 하는 끊임없는 성장 서사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개개인의 성장이 여러 가지 콘텐츠들에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첫 시작은 메인 방송, 공중파에 나가기가 어렵고 예능 방송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게 아주 놀랍게도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에 나가고, 방탄로고, 본보야지, 달려라 방탄, V앱 라이브, 방탄밤, 또 번더 스테이지. 사실 그 BTS는 원래 방탄소년단의 개념인데 어느 순간 이 BTS는 방탄소년단에서 뭐 번더 스테이지의 의미도 되고 다양한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21쪽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번더 스테이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콘서트의 뒷얘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투어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돈나나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투어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마돈나와 너무 비슷한 패러다임이라서 마돈나 같은 경우는 그 투어의 명칭, 지금은 이제 당연히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도 투어 제목이 있잖아요. 그 투어 제목이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한 단락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대 말고 그 무대 뒤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음악 다큐멘터리가 롤링스톤즈의 투어였어요. 이 롤링스톤즈의 투어는 그야말로 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고뇌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마약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보여주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일탈을 꼭 보여준다기보다는 왠지 이런 그 스타들은, 팝스타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영미권에서의 그런 어떤 투어 다큐멘터리인데, 방탄의 투어 다큐멘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런 투어 다큐멘터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심의를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쪽으로 가보면 평범한 모습,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신비화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레타 가르보라고 하는 유명한 스웨덴의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20대 27, 8에 딱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는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화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대중 스타들이 그런 양상을 보였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서태지라든지 배용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신비화 영역에서 대중 앞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죠. 아주 정해진 틀에서 만들어진 모습을 제외하고는. 근데 알다시피 방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처음 시작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듀서인 방시혁은 친근한 이웃의 영역,
그 대표적인 그 노래가 앙팡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슈퍼맨도 아니고 뭐 대단한 영웅이 아닌 그런 주변에 있는 만화 캐릭터 같은 평범하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영웅들이 말 그대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성장해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팬들도 돌아보면서 간혹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들이 노력하는 걸 보니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들의 성장 서사가 단순한 공감을 넘어 팬들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뭔가가 있고, 이것을 한낱 소비자 정도로 취급되었던 팬덤이 사회적 주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거대 팬덤은 사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연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듭나는 순간을 만들게 되고, 이 연대가 단순하게 한 국가 안의 팬덤이라든지 한 인종 안의 팬덤이 아니라 종교, 인종, 국경을 넘어섬으로써 굉장히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로서 힘을 갖는 긍정적인 면이 그렇다는 거죠. 부정적인 면은 당연히 팬덤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팬덤의 그 이제 어원을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자 면은 우리가 뭐 너무 좀 겹치는 면도 있고 잘 알 수 있어서 소비자의 측면, 그리고 그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는 팬덤이 어떻게 이제 특히 이 아미라고 하는 팬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자는 거죠. 이제 지금은 지금 잠깐 2차 시에서 3차 시 사이 기억이 났는데 그 뭐 워너원, 네, 워너원 또 뭐 아이즈원이었나요? 네,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팬들의 투표로, 팬들의 지지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키우는 아이돌, 내가 키우는 스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양상의 첫 번째, 물론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뭐 앨범을 사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다 같은 과정인데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소위 말해서 입김을 불어넣게 됐다는 건데, 거의 이 아미는 1급 최상의 프로모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3년 부터 빌보드 어워즈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띄는 2017년까지 사실 지금 이후에 거대 팬덤이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 이 초기 팬덤에서 초기 아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물 났을 거예요. 뭐 그런 걸 좋아하냐, 뭐 야 이상한 취미다, 뭐 그냥 어떤 그런 특이 취향 정도로 인정이 되면서 뭐 아마 다 들었겠지만 라디오에서 방송되게 하려고 사비를 들여서 꽃다발을 보내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역수입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팬덤의 존재가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내게 된 것이고, 팬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뭐 언더도그로서 이미지, 성장 서사에 대한 공감, 비유, 그런 어떤 유니버스에 대한 독해의 가능성, 언어의 신비, 언어가 갖는 어떤 낯선 언어가 갖는 뭐 어떤 새로움,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소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뭔가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 할리우드 스타에서 스타를 만들어낼 때 예측 스타를 만들어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스타성을 가진 존재를 론칭을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죠.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방법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성공을 아마 어느 정도의 성공은 있겠지만 글쎄 이거를 뛰어넘는 그 거의 2에 준하는 또 다른 팬덤과 글로벌 스타가 쉽게 나오기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굉장한 어떤 한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어느 정도의 성공은 지금도 다른 그룹들도 해외 투어에 되게 성공하고 있고 앨범에도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 미국 무대, 미국 아미들이
등장을 했을 때 열렬한 환호를 하고 이제 기성세대가 모르는 한국어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이게 뭔 일이야. 사실 방탄이 미국 시장에 안착했던 것은 오로지 팬들이에요. 뭐지? 왜?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2017년 LA 공항에서 뭐 난리 나고 이런 걸 보고 마치 이제 비틀즈가 왔을 때 이상한, 그래서 이제 그 뭐 브리티시의 공약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케이팝의 공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쪽을 보면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이지행 선생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열심히 모으고 해서 이제 그 저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팬베이스에 2018년 레이스 포 골드, 그래서 목표 달성을 자축하는 포스팅인데, 여기 맨 아래 보면 US 메인스트림 뮤직 골즈,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아미들이 BTS를 위해서 여기서 보면 미션 컴플리트, 이게 뭐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핫백에 들어가는 것이다. 뭐 빌보드 200에서 1등을 하는 것이다. 정말 이런 목표를 삼고 그걸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완성한 것에 대한 것을 자축하는 그런 포스팅을 한 거예요.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선생님 같으면 어릴 때 뭐 듀란 좋아 봤다고 했잖아요. 뭐 그냥 앨범 사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옛날 선생님 때 같으면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사는 것 정도일 텐데,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열정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25쪽으로 가보면 이 방탄 홍보와 목표 달성에 거대한 팬베이스들만 나선 것은 아니고 개개인들도 자기들 수준에서 생활 홍보라는 걸 해요. 이제 이 게릴라 같다라고 했는데, 학교에 광고 보드에 스티커 붙이고 홍보지 붙이고 일본 홍보지 QR코드를 붙여서 링크하게 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로 또 전달하고, 그래서 서구시장의 비영어권 가수이자 매력 없는 그런 아시안 남자라는 약점, 이런 것들을 팬들 한 명 한 명이 1대1 홍보를 하는 풀뿌리 마케팅,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게릴라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네, 사실 선생님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2017년에 이제 빌보드에 갔다고 하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있으면 그래도 2017년 그러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됐죠. 사실 뭐 선생님만 해도 뮤직비디오가 거의 마이클 잭슨이 거의 끝인, 우리나라 뮤직비디오는 뭐 TV에 나오면 쓱쓱 보는 정도지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과목을 만들면서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요, 사실 지금도.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제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이제 이런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그룹 것들도 보게 돼요. 뭐 TX 같은 그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해당하는 TXT, 투모로우 바이 투마로든가요, 그 동생 그룹이라고 하죠. TXT나 지금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여자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 맞나? 하여튼 봤어요. 근데 여자 아이돌 그룹은 뭐 블랙핑크나 뭐 2NE1, 그랬네요. 선생님도 그 사이에 2NE1 뮤직비디오는 본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블랙핑크도 대단한 성공을 했고, 이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요새는 정말 뮤직비디오도 대단하거든요. 대단한데 아직 방탄만큼은 되지는 않고 있죠. 근데 그들도 지금 똑같은 패턴을 이제 뭐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뭐 나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래서 26쪽을 보면 이게 뭐냐면 화장실 문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라든지 앨범 홍보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학교에. 대단한 열정 아닐까요? 대단한 열정이죠. 네. 거기다가 한국 안에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뭐
팬미팅이나 이럴 때 어떻게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정말 핸드폰 안에서 보는 그야말로 정말 실존의 인물일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방탄의 팬덤이 나미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양성.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그리고 어떤 그 지역주의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큰 다양성의 팬덤. 그래서 이 팬덤이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마돈나가 란제리에 가까운 옷에 십자가를 치렁치렁 걸고 나왔을 때 그녀에게 열광한 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었어요. 도시적, 히스패닉, 젊은 여성, 그런 팬덤 구성이 마돈나가 대변하는 문화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일종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우리가 마돈나를 공부했을 때 정체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BTS의 아미 팬덤도 분명히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체성은 아마 언더독, 그 다음에 소수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장의 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K-팝 팬덤의 구성적 특징을 말한다면 어린 10대 여성. 근데 어린 10대 여성 계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잘생기고 어린 남자 멤버들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유사연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고, 방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성의 어떤 그런 서구의 평론가들이 부정적일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좀 그런 게 어떤 그런 그 대중문화 스타나 일종의 유사연애적인 심리적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K-팝은 다 그렇다. 근데 사실 방탄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K-팝 밴드가 이런 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죠. 네, 2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타입은 방탄에 와서 일정 부분 깨져나가죠. K-팝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어찌 보면 그들이 서구나 영미권에서 생각하는, 실제로 2019년 북미 스타디움 투어에 참석한 힙합 전문 기자가 이거는 거의 기존의 힙합 공연을 합한 것보다 더 아주 강렬하다. 뭐 콘서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상으로 봐도 대단한데, 이 콘서트라고, 선생님의 콘서트 인생은 이문세 콘서트를 보는 게 마감이라서 아마 그거 한 2시간 보고 오면은 기절해서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뭐 아랍권도 오고 뭐 무슬림도 오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덤의 가장 큰 장점, 단점 말고 장점은 포용성과 확장성. 네. 그래서 이런 확신에는 실제로 팬덤을 이루는 남다른 인구 통계학적 분포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차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4차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